왼쪽엔 합성어, 오른쪽엔 이제 파생어인데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말들은 이제 이런 것들. 접사에다가 표시를 할 필요가 좀 있겠죠. 얘가 접두사 이런 식으로. 톱질할 땐 지리전미사, 먹이할 땐 이전미사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스럽다는 아까 우리가 좀 설명이 좀 덜 됐지만 활용하는 전미사. 그래서 아마 표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선생님 첫사랑할 때 첫은 접두사 아닐까요? 그치? 이거 어근인가요? 뭐 이래 얘가 만약에 어근이라면은 헛쓰고 할 때 헛이나 새파랗다 할 때 새도 어근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애매한 게 있어요. 야, 이게 이 정도는 어근이 되고 이 정도는 접사구나. 그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있냐면은 사전이 나누는 건데 얘가 어근이냐 아니면은 접사이냐 기준 따라서 합성어가 되기도 하고 파생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분명히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못해요. 왜냐면 첫 번째 교과서가 기준이 되면 정말 좋은데 공무원 시험 문제가 무조건 교과서를 기본으로 삼아서 내느냐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지만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국립국어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냐 원래는 그게 맞아야 돼요. 근데 국립국어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늦더위 할 때 이 늦 같은 경우가 합성어라고 교과서 설명, 이거 교과서 설명이에요. 교과서 설명인데 이 늦더위 할 때 늦이 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접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디 기준을 따르냐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자자자 고민할 것 없이 이 얘기는 나중에 실전 갔을 때 많이 얘기해 줄 건데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최근에. 물론 간혹 가다 보면은 뭔가 정답이 논란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복수정답 인정되는 게 한 번 있어요. 지방직시험에 한 번 있었는데 이런 합성어, 파생어 때문에 논란 때문에 이 시험이 복수정답이 되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지방직시험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둘 다 복수정답이 된 경우에서는 문학이나 이런 데서 해석의 여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늦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접두사냐 아니면 어근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가 아예 없어버리게 다음 4개는 전부 다 합성어이다. 이 중에서 밑줄 친 녀석의 쓰임이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늦이 파생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도 문제 자체의 논리가 합성어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갑이 아닌 의뢰 입장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의 논리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있는 공부나 똑바로 잘하자 하면 되겠죠? 일단 이거 다 설명하면 큰일 나니까 좀 넘어가고 몇 개 이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포인트만 좀 정리해 두시면은 외웁시다. 암탉이 맞죠? 수탉이 맞죠? 암수 구별의 암과 수는 전부 다 접사예요. 접사. 알겠죠? 그러니 암탉, 수탉은 암수 구별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100% 파생어입니다. 파생어예요. 알겠어요? 암수 구별의 암수는 전부 다 파생어야. 파생어. 이것도 시옷 받침이 붙는 것이냐 아니냐. 어떤 경우는 암탉인데 암탉이 맞냐 암탉이 맞냐 어문규정에 표준어가 있으니까 맞춤법이 있으니까는 거기서 얘기합시다. 일단은 암수는 전부 다 파생어예요. 왜냐면 암수가 접사기 때문에. 접두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랬지 명사 뒤에 붙어서 붙여 쓰는 하다 있죠? 100% 다 파생어예요. 사랑하다, 공부하다, 숙제하다 할 때 붙여 쓰는 하다는 전부 다 접사고 파생어입니다. 활용하는 전미사예요. 활용하는 전미사예요. 사랑하다, 공부하다 전부 다 동사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사동피동할 때 다시 합시다. 예를 들어서 먹다, 먹이다는 그래도 영어를 했으니까 시키는 사동이에요. 사동. 그 다음에 잡다. 이지만은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라는 말 쓰죠. 잡히다라는 말 쓰죠. 이럴 때는 뭐예요? 당하는 피동이에요. 피동. 당하면 피동. 시키면 사동. 당하면 피동. 영어에서는 얘를 갖다가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
들어보셨죠? 수동태라는 말. 좋지 않은 말이라고 나쁘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해를 입으면은 피해를 당했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피를 쓰죠. 당할 피자를. 뭔가 우리가 수했다 그러지 않아요. 피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행위를 당했을 때는 수동이 아니라 피동이란 말이 좋아요. 피동이란 말이. 근데 왜 수를 써? 지키다, 당하다, 수비대, 수호군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일본식 한자어죠. 그죠? 일본식 한자. 이게 뿌리 깊은 거예요.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수동태가 맞아요. 영어에서는 수동태, 우리는 피동태 하면 되는 거죠. 피동하면 되는 거죠. 태라는 말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좀 그냥 고쳐야 될, 순화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수동이란 말은 이미 굳었으니까, 사람이 수동적 인간이 되지 말자라고 표준어로 굳어버렸으니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죠. 조선 말기 때. 누군가가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 때 99.9999%의 사람들은 영어를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코쟁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개항이 돼서 들어오면서 영어를 막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알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시대가 바뀌어서도 그냥 양반 사회에서 특별한 급제한 사람들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교육이 들어왔죠. 어떻게?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신민화 교육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공교육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배웠죠. 일본인 교과서로. 그치? 그리고 그들이 갔어요. 망해가지고 갔는데 그 영어가 그대로 남았죠. 어디로 남은 거예요?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옛날 일본식에서 쓰던 옛날 용어들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버린 거예요. 수동태란 말보다는 피동이 좋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영어에선 수동태, 우리는 피동이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용어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당하면 수동, 피동 시키면 사동인데 이럴 때 쓰는 말들 전부 다 파생어인데 요건 좀 나중에 할게요. 사동 표현, 피동 표현에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합성어는 한 번만 더 들어갑시다. 손발 합성어, 한두 개 할 때 한두 합성어, 오가다 합성어, 뛰놀다다 합성어인데요. 이런 합성어들은 다시 한번 의미의 중요도, 의미의 이동에 따라서 종류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대등합성어예요. 대등합성어. 근데 대부분의 합성어는 종속합성어에 속해가지고 책도 중요하고 가방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뭐가 더 중요해? 가방이 중요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그런 거를 종속합성어라 그래요. 돌다리 갈아입고 말이 끄는 차 이런 것으로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뛰놀다도 솔직히 말해서 뛰어서지만은 플레이하는 놀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교과서는 대등합성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추는 봄과 가을이고 광음은 빛과 그다음에 어두움이지만은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이 돼버리죠. 춘추는 나이, 광음은 세월, 그다음에 모수는 창과 방패지만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빈말은 헛소리로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융합합성어는 제3의 뜻으로 바뀐다. 이런 걸 융합합성어라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험에는 내도 이쪽을 내는데 지금 이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관형산이, 부산이 하는 품사를 설명을 못했어요. 제가 그랬지. 형태소, 단어, 품사가 하나의 단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되게 중요해요. 품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문정원 선생은 또 왜 왔다 갔다 하냐 사람 정신사납게 라고 한다면은 결과만 놓고 맞는 얘기라서 내가 자제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합성어 다 공부해 놓고서 통사적 합성어는 아예 아무 말도 없다가 나중에 품사 끝난 다음에 또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지?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줄게요. 진짜 친절한 거야. 나 정말 진짜 친절한 거야. 와이프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와이프가 평생 나 사랑하지. 이 정도 사랑해요. 근데 평생 사랑할 텐데 이 정도까지 합니다. 와이프한테는. 안 혼나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은 통사적 합성어, 오른쪽은 비통사적 합성어로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 거고 제가 그랬지. 거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는 합성어, 파생어, 단일어, 복합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설명이 다 있어요. 거기 다 있는 자료예요.
거기서 몇 개만 블록 복사한 겁니다. 컨트롤 CV 한 거니까는 그 자료를 보셔도 되고 그거는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줄게요. 아마 여러분들 현재 지금 학원에서는 끝난 다음에 제가 회독 복습용으로 빈칸 하잖아요. 빈칸 하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메일 테스트 들어가죠. 곧 메일 테스트 들어가겠죠? 그리고 학원에서 뭐 월말 테스트 들어갈 때 그럴 때 자료에도 그게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줬던 자료 또 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니까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바보 아니죠? 미리 쓰냐고 화면에다 넣어놓고 오늘 제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갈 때 저기 5층에 있는 저기 교무실에서 오늘 신청한 사람들 다 올려놓고 갈게요. 그냥 공시누리만 하면 돼요. 공시누리. 그래도 있는데 제3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사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제 거 블로그에 그래도 수천 명 있거든요. 막 뭐 사라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유치한 수준의 필터를 하나 고른 것 뿐이에요. 학원 이름 정도만 밝혀주셔라. 자, 그리고 품사 들어갑시다. 품사 들어갑시다. 거기 설명 안 했지만 나중에 설명하게 될 거예요. 65쪽에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거 있거든요. 교재 69쪽에 직접 구성 요소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할게요. 코웃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웃음. 비웃다, 코웃다 할 때 코웃음이라는 말. 거기 있는 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코웃음 쓰지. 라고 할 때 코웃음은 분명히 코 더하기 웃음이죠. 근데 웃음이라는 말은 한 번 더 분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코웃음이라는 말, 비웃음이라는 말을 형태소를 나누면은 3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 먼저 웃음이 한번, 분필. 먼저 웃음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코가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이게 바로 직접 구성 요소.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코웃음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검색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붙여 쓴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코와 웃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하지만은 코와 웃음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코와 웃음으로만 나누는 건 아니에요. 직접 구성 요소의 마지막 최종 구성 요소인 얘를 갖다가 표기에다 반영해 주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서는. 그런 것들도 사전 보는 하나의 팁이죠. 사전 보는 것도 곧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은 좀 옛날이지만 지방직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봤던 군무원 시험에서는 최근에 2020년, 2023년 이렇게 2번 냈는데 사전을 검색하고 사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기를 통해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전 보는 방법도 설명해 줄게요. 사전에 떠는 창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 반드시 해야 돼요. 자, 품사 봅시다. 자, 말들의 품을 묶어준 거예요. 철수, 영희, 리모컨, 책상 다 말들의 품을 묶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름, 명사. 쉽죠? 그리고 움직임, 동사. 상태, 모양, 성질이면 형용사. 이렇게 묶으면 돼요. 숫자, 수사. 명사 대신하면 대명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영어 공부하셨으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문장 성분을 안 했어요. 아직 문장 성분 안 했지만 일단 얘는 명사가 맞죠? 이 정도는 하죠? 얘도 명사 맞아요. 근데 여기에 가를 붙여가지고 문장의 맨 앞에다가 두었더니 가다라는 아직 안 배웠지만 얘 서술어입니다. 물론 품사는 동사예요. 아직 문장 성분 안 했어요. 동사는 하시죠? 이 말에 주체. 자, 철수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이 있어. 가다가 행인데 이 가다라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야? 주인은 누구야? 라고 할 때 철수가 간 거죠. 우린 얘를 두고서 문장 성분으로 얘를 주어라 그래요. 주어. 우리 주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야, 네가 하는 말의 주어는 누구냐? 도대체 이 말의 주어가 뭐냐? 네가 하는 말에 주어가 빠졌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걸 주어라 그래요. 주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얘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얘는 품사를 얘기해서 품사가 끝나면 문장 성분을 할 거예요. 딱 봐도 어때? 얘가 명사, 여기까지가 주어니까는 문장 성분이 더 큰 개념이죠. 큰 개념은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장 성분하고 품사는 같으면서도 달라요. 1대1 대응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설명하는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성인인데, 자, 철수, 책상, 의자는 명사다. 이거 심도 있게 설명하면은 그만 들어야지. 그런 걸 뭘 이렇게 설명합니까? 혹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품사에는 관형사, 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장 성분에도 관형어, 부사어가 있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뭐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뭐 이런 거 쉬운 거예요. 철수가 학교에 간달래 철수가는 주어가 된 거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관형사하고 관형어하고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에 도달해야 돼요. 일단은 품사부터 설명합시다. 품사.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지닌 단어들을 묶어서 갈래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울 거 외워야죠.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돼. 외울 거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 몸이 되는 말. 관형사, 부사는 수식하는 말이다 그래서 수식언. 그 다음에 감탄사는 이런 것들. 독립언, 감탄사. 묶어서 얘네들을 이름을 묶어준 거죠. 그리고 동사, 형용사는 용언.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죠. 얘 잠깐만 보류. 됐지? 그래서 영어는 팔품사. 조선말은 구품사. 호쟁이말은 팔품사. 조선말은 구품사. 외울 건 외워줘야 돼. 얘부터 가야 돼요.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얘부터 가야 돼서 가변어, 불변어인데 여기서 가변어, 불변어 할 때 변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동사, 형용사 할 때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활용이 가능하면 가변어, 활용이 안 되면 불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뭐 할까요? 학원 명사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죠? 이 자체로 굳었죠. 그치? 아카데미 굳었죠? 얘는 불변어, 활용하지 않는 불변어, 체언, 명사. 근데 쉽지? 가다. 얼마나 많이 했어? 가다, 가고, 가네, 가지만, 가서 어간과 어미로 나눠가지고 무수히 활용할 수 있죠. 얘는 가변어. 쉽지? 서술격 조사가 뭐냐면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조사라는 말은 보통 체언, 주로 명사. 뒤에 붙는 게 바로 조사예요. 조사. 예를 들어서 철수가 샀다 할 때 요놈들이 조사예요. 이렇게 요놈들이 조사예요. 이 조사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명사,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앞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돕기도 하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도록 돕기도 해요. 조사가 그래요. 물론 조사가 체언 뒤에만 붙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보면 어때?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붙어요. 조사는. 뭐 어간 뒤에 붙기도 해요. 어미 뒤에 붙기도 해요. 어간 뒤에 붙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붙거든요. 이유는 뭐야? 교차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은. 교차고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교차를 싫어해요. 그렇잖아. 조사 많이 여러분들은 조사가 싫을 리가 없지. 문법을 하기 때문에 싫은 거지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근데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조사나 어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보면은 조사를 잘 못 쓰거나 조사를 안 쓰죠. 한국 밥 좋아 좋다 베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조사다 빼고 어미 빼고 말해요. 반대로 또 일본인들은 조사를 알죠. 그러니까는 뭣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열심히 잘 써요. 여기는 음식이 맛이 좋아요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음식이 맛이가 좋아요. 맛이가도를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붙여 쓰는 거죠. 좀 안다고. 우리말이 이게 교차고기 때문에 그래요. 교차고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 중에서는 독특한 조사가 하나 있어요. 이다 이렇게. 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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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 명사라고 할게요. 체언 명사라고 할게요. 체언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 뒤에 붙어서 서술어가 되었죠. 철수는 뭐야? 학생이라고. 설수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잖아. 서술해 주었죠. 이럴 때 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 그래요. 조사예요, 조사. 조사예요. 근데 이 서술격 조사는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만, 모든 조사 중에서 이 서술격 조사만 학생이다, 학생이지만, 학생이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속해요. 애매해진 거죠, 표가. 왜 서술격 조사만 왜 저지라 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 교차고기 때문에. 오늘 교차고를 얼마나 50번 하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나중에 다시 나올 말이라 미리 하나 주목해야 돼요. 명사 뒤에 붙는 이다가 서술격 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별이 반짝이다 할 때 반짝이라는 말은 반짝반짝 한 거죠. 그치? 형용사는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활용하지 않잖아. 반짝이라는 말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반짝반짝 거리죠. 반짝반짝 빛나죠.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부사거든요. 부사. 부사 아직 설명 안 했어요. 명사가 아닌 부사 뒤에 붙는 이다는 조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조사가 아닙니다. 이 조사가 이 서술격 조사하고 다른 말이에요. 시험에 냈어요.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낸 적 있어요. 철수가 학교에 간다 할 때 명사 뒤에 조사 붙죠. 이런 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영숙. 얘는 받침이 없지. 얘는 받침이 있지. 그냥 가붙지 않잖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영숙이가 학교에 간다라고 해가지고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이를 붙여주죠. 우리말에는 절대로 격조사 2개 겹쳐서 못 쓰거든요. 이럴 때 영숙이가 학교에 가. 정호는 그냥 가는구나. 영철이가 학교에 가. 이거 전미사예요. 얘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그리고 어조를 고는 전미사로 보기도 하고. 기능이 막 달라요. 어쨌든 지금은 이다만. 어조를 고르는 말이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조사하고 다른 말이에요. 시험에 낸 적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일단은 여기만. 하나입니다. 구품사, 시품사가 아니에요. 구품사입니다. 구품사. 이제 그래서 하나씩 해야지. 하나씩 해야지. 그래서 품사를 다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을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품사까지 할 수 있겠죠? 뭐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진명사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본다고 칠게요. 10초 동안만 명상합시다.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진명사, 의존명사. 의존명사 보류. 여기까지만 일단은 의존명사. 잠깐 보류해서 의존명사 나와야지. 시험에 잘 내는 거는 합시다. 의존명사는 여러분들 책에 67쪽 67쪽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68쪽 상단부까지, 69쪽이지. 69쪽 상단부까지 있는 거 보면은 와 무슨 명사 하나 이렇게 목숨을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뭐겠어?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있겠죠. 여기 의존명사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68쪽에 의존명사의 판별.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얘도 정독하세요. 정독하세요. 우리 공무원, 경찰은 국어가 없지. 이 공무원 시험에 또 뭐 많이 나오냐면 어문규정에서, 어문규정 여러분들 말과 글에 맞춤법 표준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맞춤법에 맞냐 안 맞냐 맞춤법, 표준어냐 아니냐 표준어 규정,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은 띄어쓰기 규정, 표준 발음법 규정, 그리고 외래어 로마자 표기 규정. 로마자 많이 봤어요? 어쨌든 그런데 띄어쓰기에 얘가 필수예요, 필수.
의존명사가 첫 관문이니까는 여러분들 거기 어디냐 68쪽부터 69쪽까지에 있는 의존명사 판별 있죠. 얘는 글쎄 하여튼 정독해 두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의존명사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많이 나갈 겁니다. 띄어쓰기 특강 자료가 있으니까. 명사는 우리가 뭐야?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름이죠. name. 이름이죠. 근데 이상한 명사들이 좀 있어요. 이상한 명사들이. 예를 들어서 철수, 영희, 책상, 책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때요? 명사의 특징은 자립성이 있죠. 혼자서 말 되죠. 근데 자립성이 없는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갑시다. 명사의 특징 한번 정리해 놓고 갑시다. 명사의 특징. 첫 번째 뭐야?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명사죠. 두 번째 뭐 있어요? 자립성 있어요. 자립성. 책상, 교탁, 칠판, 자립성이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둡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말과 띄어쓰고 명사죠. 새로운 말이 명사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띄어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많이 했던 거 철수, 가, 학교에. 명사는 뭐 붙는 거 좋아해요? 조사 붙는 거 좋아해요. 철수, 가, 학교에, 가방을, 집, 조사 붙는 거 좋아해요. 명사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명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기능, 역할,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거 하나 봅시다. 예. 수. 그럴 수 있지. 나는 뭐뭐 할 수가 있어. 너 까불면 죽을 수 있다. 이런 말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에서. 너 까불면 죽을 줄 알아. 나는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것. 대표적인 의존명사들이거든요. 봐줄 수 뿐. 이런 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잘 봐요. 얘는 분명히 이름은 아니에요. 물론 이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얘를 갖다가 이름의 뜻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그럴 수가 있지. 뭐예요? 뒤에 조사 붙어요. 조사.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만은 없지. 뭐뭐한 것을 알아라. 그치? 뭐뭐할 때가 있다. 뭐뭐할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 붙어요.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이 개념을 하나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관용어의 개념을 끌어와야 돼요. 관용어의 개념은. 잘 봐요. 나중에 되면 내가 이제 단순하게 외우라고 할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금은 쓰고 관용어만 얘기합시다. 아직 관용사도 안 했어. 부사도 안 했고. 근데 무슨 관용어를 얘기합니까? 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할까? 나는 네, 할. 네가 먹은 음식이 뭐냐 할 때 먹은 이렇게 할 뒤에는 무조건 명사 와야 돼요. 할 일, 할 숙제, 할 공부, 할 일 뒤에 반드시 명사 와야 돼요. 명사. 그치? 다른 거 할 예쁘다, 할 달리다 안 되죠? 무조건 명사 와야 돼요. 명사. 먹은 뒤에는 명사 와야 돼요. 명사. 먹은 가다, 먹은 안 되죠. 그치? 이런 식으로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말,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말, 명사를 아직 수식이라는 말을 아직 안 했지만 지금 한번 미리 가져온 거예요. 반드시 명사를 꾸미는 말, 얘를 갖다가 관용어라고 그래요. 관용어. 이 관용어가 없으면 의존명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관용어 설명 안 했다고 해서 의존명사를 품사 다 끝난 다음에 설명할 수는 없잖아. 엄밀히 말해서 관용어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의존명사를 그때 설명할 수는 없잖아. 다시 명사를 꾸미는 말 관용어. 명사를 꾸미는 말 관용어. 물론 관용어가 명사만 꾸미진 않습니다.
체언 전체를 수식해요. 하지만은 명사를 꾸미는 말 관형어. 뭐 보면 돼? 말을 만들면 돼. 할 일이 있어. 할 공부가 있어. 먹은 음식이 있어. 먹을 음식이 있어. 먹을 짬뽕이 있어. 뒤에 명사 오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일이 있지. 그럴 경우가 있지. 그럴 운이 찾아오지. 이 뒤에 명사 와야 되죠. 그쵸?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관형어라 그래요. 관형어라 그래요. 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 하나만 생각해 볼게. 그럴은 그렇다가 기본형이죠. 그렇다가 기본형이죠. 됐어요? 그렇다는 동사 형용사. 그렇다는 동사 형용사. 우리 같이 그렇자. 안 되죠? 얘는 형용사. 오케이? 형용사는 뭐야? 용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다의 그러. 여기가 어간. 얘 그렇다의 히읗 어디 갔습니까? 히읗이 탈락하는 것에 대한 맞춤법 규정이 있어요. 그치? 어떻다, 어때 이런 식으로 히읗 탈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리을이 그렇다인 형용사를 관형어처럼 쓰게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된 말이에요. 이거 지금 복잡한 개념이지만은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할게요.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뭐가? 수는. 뭐가? 수는. 그리고 조사가 결합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가 있나. 이해돼요? 중요한 거 썼어요? 지울게요.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재밌죠? 사물의 이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기능이 있고요. 자립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결합한다는 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품사를 만들어야 돼? 그럴 수가 없죠. 일부 명사의 기능을 가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명사로 해준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혼자서 말이 안 되죠. 살다 보면 수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수 있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혼자서 의미 성립이 안 되는 의존명사라고 해요. 하지만 의존명사는 뭐다? 반드시 100%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케이?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어 쓴다. 띄어 쓴다.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품사의 개념을 지금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도입한 것은 1900년대 초반이에요. 1900년대. 그래도 문법의 개념은 참 그래도 잘 됐어요. 우리나라 혹시 그 영화 봤어요? 그 영화 옛날 좀 된 영화인데 그 윤계상이 나왔던 말모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가끔 이렇게 명절날 하니까 한글날에 보면 많이 하잖아요. 난 재밌게 봤어요. 극장에 가서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말모 영화 제가 소개는 몇 번 할게요. 참 일제강점기가 들어서 가지고 슬프게도 많은 그런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일본의 주도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참 슬프게도 지금까지도 일본의 잔재가 들어 있어요. 솎아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래도 다양한 게 보면은 우리 국어, 우리 문법 이쪽은 주체적으로 우리 쪽으로 왔어요. 참 다행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말의 공부인 영어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영어의 문법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 의해서 번역돼서 들어온 거죠. 슬픈 일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의존명사를 써왔어요.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명사냐 아니냐에 대한 개념 기준을 잡아놓지 않다가 이제 근대 사회가 접어들면서 서구의 문법의 책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다행히도 그래도 일본의 문법책을 번역하지 않고 우리식의 문법을 만들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하다 보니까는 명사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근대 사회로 접어들 때는 문법서가 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중에서는 이 수를 갖다가 의존명사를 띄어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고로 가까운 북한 쪽만 보더라도 의존명사를 이렇게 함부로 띄어 쓰지 않고 걔네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띄어 쓰기를 많이 안 해요. 붙여 쓰는 편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너무 띄어 쓰기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뭐가 좋냐 나쁘냐는 지금 얘기할 게 없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100%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 그럴 수 있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 대, 뭐뭐 할 바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만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는 하나만 얘기하지만은 의존명사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단위 의존명사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의존명사에는 여러분들 67쪽에 보편성 의존명사, 그 다음에 주어성 의존명사,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68쪽에 보면은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어요. 한 개를 예를 들게요. 나는 초코파이 한 개가 있어라고 할 때 요 개. 나는 초코파이 두 개가 있어 할 때 두 개, 요 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의존명사고 단위를 세는 의존명사예요. 단위를 세는 의존명사 되게 많아요. 신발 한 켤레. 또 뭐 있어? 연필 한 자루. 난 생각하면 그렇지만, 야, 내가 여기다가 공을 던졌는데 저 안에 바구니가 있어서 내가 공을 던졌는데 10번 중에 3번 들어갔으면 몇 프로? 30%죠. 그쵸? 근데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나를 지금 30년 동안 열받게 했어요. 야구는 아직도 할푼리를 쓰죠. 그죠? 3할 2푼 몇 리라고 쓰잖아. 아직도 할푼리 쓰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이 투수들은 방어율은 소수점대로 몇 퍼센트 방어율대로 하지만은 아직도 할푼리를 쓰죠. 그래서 찾아봤어. 아직도 할푼리를 쓰는 데가 어딨나. 야구밖에 안 남았어요. 왜 할푼리를 아직도 쓰지? 그게 어쨌든 간에 3할 2푼 6리면은 32.몇%인 거다잖아. 하여튼 그래요. 다 단위성 의존명사예요. 단위적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 얘랑 똑같은 말 어떻게 해야 돼? 숫자로 적을 때 이럴 때는 어문 규정이 있어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므로 허용한다고. 여기는 띄어 써야 돼요. 하지만은 아라비아 숫자를 직접 적을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므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원래 원칙상은 맞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쓰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초보적인 거지만 이런 거 나오죠.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늘 한 잔만 마시고 가면은 그 새끼 또라이잖아. 많이 마실 거죠? 야, 근데 우리 술 한번 하자. 기회를 좀 만들자. 이럴 때 한 잔은 말 그대로 진짜 원잔의 뜻이면 띄어 쓰는 것이 맞지만 기회의 뜻. 대표적인 게 비슷한 게 뭐 있어? 우리 한번 영화나 볼까? 할 때 그런 것들. 기회의 뜻. 다른 뜻으로 바뀌게 되면 이럴 때는 붙여 쓰는 또 다른 한 단어예요.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어떻게?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의 뜻이면은 기회의 뜻이지만은 나는 술을 한 잔은 마셔도 두 잔은 못 마셔. 할 때는 띄어 써야 되겠죠. 나는 너를 한 번은 만나지만 두 번은 못 만나겠어. 할 때는 띄어 써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야, 우리 한번 축구 좀 할까? 이럴 때는 기회의 뜻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한 단어고요. 당연히 이 한 잔, 이 한 번 당연히 사전에 다 들어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당연히 합성어죠. 그렇죠? 합성어죠.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소니까. 당연히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8쪽에 나와 있는 이거 의존명사의 판별 앞으로 설명할 게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데 일단 얘부터 공부 다 해놔. 알겠지? 의존명사의 판별. 다 설명해야 되고 여기 있는 선생님 의존명사의 판별이라고 한 1부터 거기 4 그리고 기타까지에 대한 모든 개념 설명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는 기출. 책 좋죠? 되게 오랫동안 쓴 책이에요.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근데 명사로 판별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이죠.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내 이럴 바 이셔 할 때 바 홀빼 이셔도 할 때 배, 바, 이 이런 것들이 다 의존명사예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시고 처음 썼던 어제 서문에도 의존명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썼던 건데 띄어쓰는 의존명사로서 판별받은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보면 의존명사를 갖다 띄어쓰는 게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냅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많이 낸 거죠. 몇 개만 설명해 줄게요. 네가 느낀 생각을 말해봐라. 네가 느낀 마음은 무엇이냐? 느낀 뒤에는 반드시 뭐 와야 돼요? 명사 와야 되죠. 띄어쓰기겠죠? 얘 관용어예요, 관용어. 얘 관용어예요, 관용어. 도착하는 시간, 도착하는 장소, 도착하는 뭐 비행기 뒤에 명사 와야 되죠. 그쵸? 다 의존명사 띄어써야 돼요. 하지만은 명사 뒤에는 조사 붙는 거 좋아해요. 조사가 명사 뒤에만 붙는 건 아니에요. 보통 체언 뒤에 붙는다고 많이 해요. 법대로, 나대로, 겉대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예요? 체언 뒤에 붙으면은 뭐가 된 거야? 조사 붙여 쓰고. 요거 의존명사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대로가 조사기 때문에 요거 붙여 쓴다 이 얘기 한 거죠. 그래서 곧 나갈 거예요. 자료가. 뭐이냐면은 여기선 조사기 때문에 붙여 쓰고 여기서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어 쓰고 이거는 어미기 때문에 붙여 쓰고 얘는 어미가 아니라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어 쓰고 이런 것들. 비교 분석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특강 자료인데 특강 같은 거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자료 나눠줄 거죠. 지금은 빨리 해야 될 건 뭐다 오늘은? 합성어, 파생어. 빨리 공부하셔야 되고 자료 드리고 갈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죠. 있을 곳, 있을 장소, 들었을 음악, 보냈다 보냈다 일. 전부 다 관용어들인데 그 뒤에 뿐 이렇게 뭐예요? 의존명사 띄어 쓰는 것이고. 참고로 보냈다 뿐이지 할 때 얘 의존명사죠? 얘 명사죠? 보냈다 뿐이다. 이 이지는 서술격 조사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한 형태입니다. 서술격 조사는 활용한다 그랬잖아. 하지만 여기 체언 뒤에 붙는 건 다 이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학교에서뿐만 할 때 에서 조사, 뿐 조사, 만 조사. 조사는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말이기 때문에 다 붙여 쓰는 것이죠. 진짜 많이 썼어요. 예. 잘할 뿐더러는 잘하다 할 때 잘, 하다의 하, 그 다음에 리을 뿐더러로서 지금 여기까지 가면 참 어렵겠지만 뭐예요? 이 잘하다 할 때 여기까지가 어간이거든요. 어간 뒤에 붙은 얘는 어미입니다. 사전에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검색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거기 68쪽, 69쪽에 있는 의존명사 판별 아주 중요해요. 이거 말고도 많은 자료들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의존명사를 포함해서 이 띄어쓰기만 따로 한 2시간 이상 특강을 따로 해요. 2시간, 3시간 정도.
여기는 그럴 생각은 없고 여기서 설명하고 기출풀이에서 심화내용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따로 특강서에 써야 되는 교재의 자료는 여러분들 다 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합성어, 파생어 받았어라. 합성어, 파생어. 진짜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학원을 통해서 다 프린트해서 받아갈 것인데 세상이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해가지고 다 PDF 자료를 다운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더 좋고 그런 대로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하고 스터디 한다거나 뭐 할 때는 스터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터디는 무슨 스터디야. 근데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내가 내놓는 자료로 써도 좋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냥 알아서 PDF 파일을 마음대로 써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마 블로그의 자료는 PDF로 받지는 못하고 아마 거기서 그냥 읽기 자료로만 될 거예요. 인쇄할 수는 있으니까.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대로 보시면 돼요. 좋을 대로. 내가 오늘은 하여튼 진도만 나갈 거니까 지우면서 얘기하지만 게으름에 굴복하지 마. 게으름에 굴복하지 마. 그 자료를 얻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고 어디를 가서 인쇄해서 보는 거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지금 같은 시대에. 하지만 손가락 몇 번만 클릭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에 게으름에 굴복하지 마. 자꾸 지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이따 가서 다시 봐야지. 안 되지. 내가 갈 때까지 못 보내야지, 나를. 그렇지 않아? 그냥 끝나면 안 돼. 안달이 나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오자마자 어떻게 해서 그걸 끄집어낼 거에서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나의 50에 내가 지금 50대 지금 나의 한 달, 두 달은 그냥 뭐 그렇지 뭐 이제. 노년은 아니지만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은 미래에 뭘 바꿀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아마 내 생각에 나는 아마 아니야 그래도 몰라. 지금 너 어떻게 살지? 아마 자율주행차가 나오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갔죠. 여러분들은 아니라니까. 그러니 빨리 합격하셔야 돼. 빨리 합격하셔야 돼. 단순히 돈을 100만 원 더 번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게으름에 빨리 다운받아서 봐. 자, 이제 그러면은 명사가 끝났고 의존명사 있었고 뭐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면 되기 때문에 대명사인데 아직 요 개념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보류. 잠깐 보류.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하지만 시험에는 이런 걸 내요. 시험에 이런 거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형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류. 잠깐 보류. 뭐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이거 말고도 또 여러 대명사, 뭐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재규칭 대명사, 재규대명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천천히 합시다. 뭐 시험에 나왔던 거는 거기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기억에 당신 어디 있어? 당신 어디 있어? 뭐 당신 같은 여기 있지. 당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지. 뭐 이렇게 여보 당신 할 때는 상대방 유를 여보 당신 할 때 뭐야? 상대방 유를 그래도 좀 격식 있게 불러주는 거잖아. 아내가 나한테 여보 당신 했는데 왜 넌 이러면은 빰 따고 날아가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도 쓰지만 이런 경우도 써요. 만약에 주차 시비 벌어졌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주차를 이렇게 했어. 이럴 때는 뭐야? 격하죠. 그치? 막대하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있지. 그럴 때도 유는 유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할 때도. 그런데 좋은 말이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오늘이 돌아가신 지 뭐 일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게 너무나 고마운 분이셨어. 그럴 때 우리 이런 말 쓰죠.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는 3인칭으로 극존칭으로 쓰기도 해요. 알겠지?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칭의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인칭이 달라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존칭. 철수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다 할 때는 낮춤. 이렇게. 당신. 시험에 몇 차례 나왔어요, 몇 차례. 그리고 수사는 양을 세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고요. 이것도 잠깐 보류. 왜냐하면은 관형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체언이었죠?
자, 체언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대충 넘어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봅니까? 71쪽에 있는 수사까지 들어갔는데 아직 관형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언 정리하고 쉽시다. 체언, 어때?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 그래요. 체언. 문장에서 보통 중심적인 의미, 몸을 만들어 가요. 체언의 특징 뭐예요? 조사 붙는 거 좋아합니다. 조사 붙는 거 좋아해요. 조사 붙는 거 좋아해요. 특히나 이 체언 중에서도 명사가 아주 다양한 조사를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우리나라 말은 교차거니까. 교차거니까. 조사 붙는 거 좋아해요. 그럼 됐지?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어요? 의존 명사.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보면은 대명사와 관형사의 구별. 수사와 관형사의 구별은 잠깐 보류. 왜냐면은 관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됐죠?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은 품사 설명은 다 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갈 건데 점심 식사하고 오실 건데 여기 다 하신 분들은 빈칸 열심히 쳐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점심 식사하고 볼게요. 다시 말해요.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학원에다 여쭤 물어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시면은. 네.